이제는 막 탈출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이미 늦었다.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서 왜 여기서 팝니까? 버티고 버텨서 차익을 남기고 파는 습관을 들여야 투자에서 멘탈이 강해져요. 힘들어도 참거나 물을 타야 되는 거예요. 원화 현금은 쓰레기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기 때 뭐 전혀 가치가 오르는 게 없어. 그러면 집을 사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 지금 월세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쯤부터는 좀 잘 오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많이. 왜냐하면 자, 박사님 지난번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코스피가 원래 전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2200 전저점을 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시가 훨씬 더 또 안 좋아졌는데 시장에서 사실 전저점까지는 안 깰 거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좀 있었는데 좀 왜 깨게 됐고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답이 좀 없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 저럴 줄은 저도 몰랐죠. 사실 우리 김 작가 TV 여러 번 출연해서 중국 걱정을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특히 그 8월 달부터 제가 네네. 뷰를 바꿨잖아요. 네. 죄송한데 전자점 테스트하러 갈 것 같다. 기분이 환율도 위로 뚫릴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걱정을 좀 하면서 중국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위에나가 1달러에 7.2까지 가면서 실제로 거기가 뚫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지금 중국 좀 조심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또 하니까 네네. 약간 예방주사 백신을 맞았거든요. 나 아팠어. 예, 3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입니다. 네. 4차도 맞아야 되는데. 저는 2차까지 맞았습니다. 예,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서 중증화로 안 갔다라고 위안을 할 뿐 네. 아팠어요. 그리고 백신을 잘 맞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국에서 터질 줄은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걱정한 데서 이탈리아에서 안 터지고 이탈리아가 좀 걱정이었는데. 자, 혹시 여기서 또 영국에서 뭐가 터진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뭐가 터졌죠? 새로 부임한 총리님이 네. 감세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감세.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는 텍스 컷을 한 겁니다. 우파들의 꿈이죠, 텍스 컷. 그러니까 텍스 컷을 하면 우파, 세금 인상을 하면 좌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재정 정책에서 양대 진영이죠. 그래서 세금을 깎는 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네. 세금을 잘 깎아주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왜? 세금으로 이제 뺏기는 게 적으니까. 네.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세금 돌려줘. 그럴 때 대부분 어떤 일이 뭐냐면 사람 고용하고 또 투자를 할 때 세금을 돌려주거든요. 야, 이거 괜찮은 정책인데 문제가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면 9.9. 거기다가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100% 정도 되거든요. 야, 여기서 감세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다들 헉 한 거죠. 왜? 아니, 지금 중앙은행이 열심히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 잡겠다고 좀 악정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감세를 해버리면 일단 감세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죠. 소비랑 투자랑 뭐 고용을 늘리겠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가 나고 있는데 이 경기가 과열돼서 인플레 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경기를 더 과열시키면 저 인플레가 더 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국가부채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금리 올려서 미래에 이자 부담들이 앞으로 커질 거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감세해서 세금 안 거치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국가부채는 더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량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가 올라가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은행이 지금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경기가 나빠지는 걸 제가 감소하고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수상님이 딱 나와서 나 그거 반대인데 이러고 정반대의 정책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는 눈치가 어떻게 되냐면 너네 합의 안 맞는다? 이거 나라 맞아? 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뭐 영국이 죄송합니다만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 보리스 존슨이 수상이었잖아요. 그 코로나 와중에 맨날 그 방역 지침 어기고 맨날 술 파티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수상이었던 나라니까 저는 뭐 영국에 대해서 별로 희망도 기대도 없던 사람이지만 이번에 새로 대통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 수반에 오르신 분이 그것도 과거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야,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보수당의 대처의 보수당의 총리라는 것은 이건 정말 트럼프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야 예방주사라도 많이 맞았지만 이 사람이 멀쩡할 줄 알았는데 이런 짓을 하니까 다들 IMF가 대놓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뭐 사죄 혹은 사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안 외우고 있는 게
금방 물러날 총리니까 기억을 안 해도 되는. 네네. 예, 그 보리스 존슨 이전에도 보수당 여성 총리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단명 총리시니까. 저는 이분이 뭐 단명할 것 같다. 아니면 단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 충격은 저도 예상 못했고, 안 그래도 위에나가 예상했지만 너무 심하다. 7.2가 뭐냐?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7.2가 뭐냐? 뭐 지난 15년 최고치죠. 이까지 환율이 올라간 것만 해도 쇼크인데 여기 영국까지 저렇게 하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정말 난처할 것 같다. 자기네 나라만 보면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데 다른 데 나라 상황들 특히 영국이나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도 다 어렵지만 중국까지 저러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금리를 여기서 공격적으로 또 인상하는 것이 만에 하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경우 내년에 이거 잘못하다가 디플레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망가지면 디플레가 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 거죠. 연준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영국은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죠. 인플레 나면서 힘드니까. 그리고 우파의 꿈이잖아요, 감세가. 그래서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잖아요. 항상 모든 건 타이밍이잖아요. 우리 야구에 대해서 그죠? 타격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도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주변 분위기가 괜찮을 때 딱 이 정책을 내놨으면 오히려 굉장히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았을 텐데 그런 정책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금리 인상이 좀 진정되거나 경기 하강이 본격화돼서 심각한 불황이 왔다라는 게 공감대를 일으킬 때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연말에 4.5까지 올리냐 4.25까지 올리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영란은행도 못 가도 4, 5% 가야 되는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에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뭐 박자가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사람이 죄송하지만 무능한 사람이 그동안은 잘 포장돼 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거나 정책을 엎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방송까지는 안 엎었으니 고집을 피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러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아니 세상에 영국 총리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제 뭐 토니 블레어라든가 예전에 그 처칠이라든가 쟁쟁한 세계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좀 어떻게 보면 나름 고평가되는 품격 있는 정치가들이 수상에 오르는 자리인 줄 알았었는데 보리스 존슨에 이어서 이 연타를 우리가 맞았다. 근데 뭐 보리스 존슨이야 다들 하는 대로 정책 그래도 경제 정책은 펼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현재 증시 이제 바닥이 이제 더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박사님 그러면 더 이 바닥이 더 낮아질 거고 2,000원까지 요즘 뭐 깬다. 뭐 어느 증권사에서는 1920 전망하는 데도 있고 하던데 예. 많은 분들 그래서 이제는 막 탈출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이미 늦었다. 아니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서 왜 여기서 팝니까? 그건 좀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사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파는 건 아니란 거죠. 버텨야지요. 이건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레버리지 쓰지 말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달러 사라 그랬던 저도 물렸거든요. 너무 빨리 팔아요. 너무 빨리 사서. 그러니까 얼마 한 1,200원, 1,300원부터 조금씩 바꾸셨던 거예요. 달러도 팔았고 또 판돈으로 한국 주식도 2,600 깨질 때 만세 부르면서 좋다고 사고 2,400 깨질 때 또 샀잖아요. 물론 이번에 2,200 깨질 때도 또 사고 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주문 넣어놓고 왔죠. 물론 제가 그 주문을 할 때는 항상 너무 밑에 넣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뭐 부양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싸다 해서 사는 사람인데 지금 사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판다라는 건 그럼 그 전에 왜 샀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싸잖아요. 뭐가 싸냐 하면 3,000포인트대보다 훨씬 싸고 2,500보다도 싼데 여기서 팔면 그럼 도대체 언제 사겠다는 거냐. 그때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1,450 갔잖아요. 그것처럼 또 1,800 가고 1,600 가면 그때 살 거냐? 물어보고 싶은 게 1,450에 사셨냐고요. 대부분 못 샀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 이럴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바닥에 버텨서 차익을 남기고 파는 습관을 들여야 투자에서 멘탈이 강해져요. 지금은 저도 떨려요.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 팔면 후회한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발을 뺀다. 그 전에 투자는 뭐가 되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걸 팔고 싶은 분들은 그런 두 가지 질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바닥이라고 이제 점차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와 두 번째는 이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바닥이 지금 일지라도 이 장이 지금 계속 유지되면 힘든 거잖아요. 또 기회비용도 잃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박사님 그 두 가지 질문에 좀 어떻게 답변을? 예. 두 번째는 오케이.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잃는다 생각하면 다 파세요. 다 팔고서 뭐 특판 예금 4% 5% 주니까. 그거 들어가서 대신에 그 사이에 만기 될 때까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만기에까지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럴 수 있으신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 이제 그쪽에 마케팅을 연구하시는 박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죠. 판매되는 그 예금 상품의 대부분이 3년에서 5년이에요. 만기 3년에서 5년짜리 적금 부금을 들죠. 자, 근데 만기에 대해서 그걸 찾는 사람의 비율은 별로 없다. 예, 만기까지 못 기다리는. 예, 건가요? 10% 되었어요. 물론 그때가 이제 그런 시기긴 했는데 여러분 투자라는 건요 인내심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게임이 되는 이유가 제가 묻는 거죠. 그래 3년이나 5년짜리 특판 예금 가입해서 정말 5년 버티신 분들이라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은행 예금은 그거 왜 들고 있냐. 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라면서 또 해지하면서 그 중도상환 수수료 물면서 이자 한 푼 못 받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저는 그건 질문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더 빠질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당신 그러면 작년에 6월에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할 때 예측했냐라는 거죠. 고점도 예측 못했으면서 바닥이 더 빠질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하시죠? 저는 시장이 오른다 빠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참고에 불과할 뿐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 이맘때 정도에 저희들 시장의 참가자들 중에서 이 시장에 오래 묵었던 사람들, 저부터 시작해서 김영일 교수님까지 해서 묵었던 사람들이 죄다 뭐라 그랬어요. 김영일 교수님은 이제 불황이 온다고 단언하셨으니까 스타가 된 거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 수급이 너무 안 좋다.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IPO 물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하면 무조건 불패다 그러고 따상 그러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때는 저희 말 안 들으셨잖아요. 김영일 교수님 말도 안 들었고 시장에 오래된 그죠? 우리 이트레이드 정권의 윤센 말도 안 들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삼성전자 위험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그때는 안 들어놓고 뭐 3명 다 지금 사라 그러는데 그때 못 맞춘 사람들 말을 왜 듣냐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제가 맞췄다가 아니라 저는 비중 축소 정도였고 매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저도 못했고요. 그런데 시장을 제일 잘 맞추신 분들이 좀 사라 그러는데 그때 시장을 잘 못 맞춘 사람들, 이제 더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우리가 왜 신뢰하냐. 제가 누구를 디스하자는 게 아니라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남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라는 말은 들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이 판단할 능력을 키우던가 아니면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로. 야, 나 기대 성과가 5% 이자를 주는 것보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5년간 연 5% 이익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가는 거죠. 그건 저는 존중.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 근데 그런 대안도 없이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서 더 손실을 피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매매. 이게 주식시장의 제일 큰 거짓말이거든요.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이 추세를 확인하고 매매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2020년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2020년 바닥에서 1450포인트에서 9월 됐을 때 2400까지 갔죠. 거의 1000포인트 올랐어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800포인트 올랐지만 상승률은 반도 안 되죠. 왜냐하면 주가가 1400에서 2400 가는 거랑 2400에서 3200, 3000 가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장에서 포인트로 보면 거기서 한 거의 2000포인트 올랐으니까 아직 1000포인트 남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흥분했어. 할 수 있지만 수익률의 대부분은 첫 6개월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또 주도주가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죠? 성장주로 막 가다가 갑자기 그 뒤로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치주로 갔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성과가 나는 시기는 바닥을 치고 오를 때지 추세를 다 확인한 다음에 돈을 추가 불입하는 시기에는 그 뒤로는 쏘쏘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앞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더 센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김작가 TV에 와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작년에 돈을 크게 벌었다. 2020년에 돈 번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시장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작년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였고 반대로 시장의 바닥에 어떻게든 물 타고 버틴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해는 2020년이었는데 2021년은 고수가 아닌 사람에게 먹을 게 없었고 2020년에 먹을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고수도 아니고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본 분들은 우리들 말로 존버하며 버틴 사람들이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물을 타야 될 시기고 저가 매수를 해야지 자기 종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빠질 것 같다라면 그럼 더 빠질 때 사야지. 여기서 잠깐 소나기는 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소나기 피하고 해가 쨍쨍할 때는 이미 주가가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올라 있었고 그때는 못 사요. 이런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제가 29년 이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굉장히 저주한 적이 많았다니까요.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1년 9.11 테러 때도 그랬고 계속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이코노미스트라는 놈이 어떻게 네가 사면 고점이냐.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너스가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살 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레버리지로 망했던 사람이니까 레버리지는 안 하니까 현찰 들어오면 그때가 살 게 없는데 꼭 굳이 그때 돈이 들어왔다고 사더라고요. 그걸 벗어나기 시작한 게 2008년 달러 사면서부터 제가 그 습관을 벗어나면서부터 항상 주식시장에서 뭔가 돈이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은 요걸 피하면서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2007년, 8년에 제가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하다가 퇴직하면서 은행으로 가면서 퇴직금 얼마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 그 제일 좋은 장에 증권사를 퇴사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딱 들고서 외화예금을 넣고 그 외화예금 넣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나니까 환율이 600원, 700원 오르길래 기분 좋게 일부만, 다는 못 팔았고 일부만 팔아서 삼성전자나 한진중공업 같은 주식들을 사서 제가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인서울 할 수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인센티브도 들어오고 보너스도 들어오고 돈이 어디서든 들어올 때 그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올해처럼 돈은 쪼이는데 시장이 쌀 때는 힘들어도 참거나 물을 타야 되는 거다.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판 예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불안정한 주식보다 그냥 예금으로 뭐 3%, 4% 이자를 받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투심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다시 돈을 넣고 뭔가 사고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증시가 좀 오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언제부터 좀 증시가 오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다 온 것 같은데요. 다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까지 저러니까 연준 멤버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다들 커피 한잔 하면서 야 우리 9월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멤버들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해요. 오늘 김 작가 TV에서 처음 푸네요. 좋습니다. 네, 제 유튜브에 먼저 풀어야 되겠다. 여기도 편집도 빨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다 알죠. 인플레가 꺾일 때, 디플레 리스크가 커질 때. 그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2020년 봄에 실제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죠.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이렇게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되는 시기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해줘요. 그 전에 아무리 뭘 하더라도 바로 인하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시스템 리스크.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나 국가가 망할 때. 그래서 1998년이 대표적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망하면서 그러면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가 파산했어요. 근데 이 펀드가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쓰는 펀드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죄다 다 세계를 대표하는 투자은행과 은행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스펀이 그때 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해줬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순식간에 5%였던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던 거가 다 이겁니다. 그때는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했는데도 금리 인하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인플레이션율이 한 6%, 5% 갔습니다. 근데도 금리 인하해줬어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실업률이 급등하면 무조건 인하해줍니다. 왜? 미래의 인플레를 떨어뜨릴 거니까. 실업률이 갑자기 사람들이 직장을 못 잡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그럼 뭘 물건을 사재기를 하게 하며 집을 사며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겠어요? 일단 집에 다 있고 그리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지금 세 번째가 지금 눈앞에 온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7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바닥을 치고 오를 때는 서서히 오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달에 0.5%씩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의 경기 침체를 보시면 항상 경기의 하강 과정을 보면 바닥을 살짝 치면서 옆으로 깁니다. 오르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기다가
갑자기 어느 날 툭 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불황의 시작이죠. 네. 그리고 그게 시작되면 연준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될 거냐? 저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왜 그러냐? 고용이 나빠서 아니에요. 아직 사람 안 잘라요. 사람 뽑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잘라요. 그거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자른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러겠죠. 지금 필요도 없는데 왜 뽑았냐고. 그죠? 그래서 사람 뽑는 거는 신중하게 뽑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쉽게 못 잘라요. 네네.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떨 때 실업률이 오르냐? 간단해요.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잡으러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죠? 네. 그레이트 리자이네이션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리 여기 김작가 TV에서 한번 했는데 집값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미국 실업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이야기 해줬잖아요. 근데 집값이 이거 폭락하고 있죠. 네. 7월 달부터 물론 선행지표들은 3월부터 폭락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순간 그건 물론 욕먹이질을 한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믿었던 집이 믿었던 나의 퇴직연금 플랜이 무너지고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일자리를 잡아야죠. 무슨 은퇴, 네. 무슨 파이어야. 다시 일을 잡으러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는 걸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예, 그래서 파티시펀트 레이트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집에 놀고 있던 사람들이 구직활동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 지금 구직활동 하겠습니다 라고 노동부에 신고도 하기 시작하고 또 급여도 어디 타볼 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를 볼 때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이 사실은 지난 한 30년간 최저 경제활동 참가율 레벨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뭐 다 알죠. 2020년에 워낙 많은 공적 자금을 풀어가지고 전부 다 집에 우리 재난지원금 나눠준 게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일을 안 했고 그게 이제 복지에 의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집값 오르면 사람들이 은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번에 봤지만 영국이 감세하다가 재정 지출 늘리겠다고 하다가 지금 전난리가 나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재정을 확대하겠습니까? 못해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어느 나라 정부가 다음에 저희도 재정을 풀겠어요 그런 순간 그 나라가 이번에 다음 타겟이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긴축으로 가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거 꿈도 꿀 수 없고 두 번째 금리는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빠지니까 네. 그러다가 401k 퇴직연금까지 다 박살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갑자기 겸손해지죠. 파이어는 뭐냐? 은퇴를 늦추자. 이러면서 직장 잡으러 나오기 시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기 장년층들이 직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도 찾아야 되겠네. 불편하네. 집을 나가든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깝지만 네. 불황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라고도 저희들이 불러요. 뭐냐 하면 사람을 더욱더 전투적으로 또 부자 돼야 되겠다는 욕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눈에 핏발이 돌게 하는 효과가 불황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 불황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게 그런 거 없이 지나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지금 벌써 눈앞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벌써 8월에만 0.2%포인트 올랐는데 네. 9월에 얼마나 올랐을지 시장이 붕괴됐으니까 9월달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나 올라갔을지 네.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그게 실업률 증가를 만들 맞습니다. 것이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예, 연준의 증시에 연준의 좋은 엉덩이를 분위기. 걷어찰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세게 걷어찰지는 네. 얼마나 빠르게 오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는 연준 입장에선 11월 달에 중간선거 전에 한번 금리를 더 인상하고 싶어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상폭이 0.75로 나오는 시장의 예상이 네. 저는 그렇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가진 분들은 이제 팔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럼 이제 지금 뭐 현금 들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건 모른다는 지금도? 거죠. 예, 왜냐하면 엉덩이를 연준의 무거운 엉덩이를 걷어차는 속도가 네. 정말 격투기 선수처럼 찰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는 것처럼 찰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분할 매수죠. 자, 박사님 이번에 출간하신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요 책에서 보면 방금 말한 내용이 좀 연결되는 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천장과 바닥을 예측하는 방법.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뭐 한두 가지 정도 있을까요? 이거 달러죠. 달러.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이제 또 잃어버린 10년을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3,300을 언제 회복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또 뭐 옛날처럼 정말 2,000포인트대에서 2010년대 내내 네. 박스권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또 한 번씩 툭툭 빠져서 1,450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인 추세는 분명 우상향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사는 거죠. 한국 주식의 좋은 점, 2020년 상승률 세계 1위. 그렇죠. 그리고 올해 하락률 2020년 세계 1위였어요. 세계 1위,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올해는 아마 이대로 끝나면 홍콩 항생지수랑 한국의 코스닥이 또 세계 최하위를 다투겠죠? 왜냐면 러시아는 빼고. 러시아는 뭐 집계가 안 되니까. 항상 어쨌든 좋은 쪽이 나쁜 쪽이 1, 2를 다투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극단적이다. 우리나라의 특성. 이거에 대해서 중간이 제가, 없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네. 제가 한국 증시 하도 싫어하는 사람인 거 잘 알잖아요. 네네. 한국 증시에서 특히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덧없다 쪽에. 네. 이번에 율천화학 보셨죠?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차트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상한가 치자마자 하한가로 갑니까? 공시가 나오자마자 누가 그렇게 때리는 걸 보면서 또 그 전에 오른 건 보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근데 기울어지는 운동장인데 왜 사라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달러에 대한 오름 확률이 1,400원 넘어 1,500원이야. 자, 여기서도 돈 못 버는 회사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 이 정도 환율에서도 돈을 못 버는 수출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회사는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는 힘들어. 저는 인정해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근데 내년, 내후년이 됐는데도 이 환율이다. 이러면 한국 주식 사야지. 근데 그럼 박사님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1,435원대인데 내년 이맘때도 이게 크게 떨어질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대로 가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궁뎅이를 얼마나 세게 걷어차느냐에 달린 거니까. 근데 아무튼 내년 이맘때도 예를 들어서 한 100원만 빠져서 1,350원이다. 그래도 높죠.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평균 환율이 1,130원인데 그거보다 200원 높은데도 거기서 이익 못 낸다. 그런 회사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이 제일 좋지. 달러 갖고 있으면 지금 뭐 콧노래 부르고 있지.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 자산의 저는 반이 달러니까. 미국 주식 펀드 이렇게 또 보니까 얼마 전에 플러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됐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채권 플러스가 많이 났는데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팔아가지고 이익 난 거 플러스 난 거 좀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채권 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오를 줄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주식이 좋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한국 주식이 좋은 건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가 그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국은 미래가 없어 이럴 때는 2020년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미국 주식 그거 지금 비싸지 않아 그럴 때는 2022년을 보면서 비싼 줄 알았는데 저기는 안 빠진다 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환해서 거긴 벌어주잖아요.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 저는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갈아타는 걸 맞추는 게 기가 막힌 기쁨이겠지. 그러나 이번 장에서 우리 느낀 거잖아요. 한 시장에 베팅하지 말자. 어떤 때는 어디가 좋고 어떤 때는 어디가 좋으니까 갈아타는 거가 가능하고 그건 환율이니까. 환율 예측이 가능할 때는 당신 해도 되는데 환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만 해도 작년부터 달러 샀어요 하고 온데방데 다녔지만 오래돼서야 보답받잖아요.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박사님 그걸 왜 사세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는 저도 1년 지나서야 보답받는데 이거 여러분 저처럼 너무 빨리 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쉽게 하자. 그죠? 이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함께 사는 거지. 거기서 어디 베팅 여기가 맞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저만큼 공부하고 그래서 안 되더라. 그러니까 둘 다 사자. 그게 저는 이번에 올인하면서 배우신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전략이에요. 진짜 이게 어디 한번 베팅해서 큰 성공을 거두시면 모르는데 대부분 실패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국과 미국 주식 말고 좀 투자하기 좋은 시장은 또 없나요?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시장이에요. 어디? 일본이죠. 일본.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저는 시장이 그나마 살아있는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럽 증시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유럽에 왜 투자하냐, 중국에 왜 투자하냐 소리를 2년간 떠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까지 하고 일본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는 이익이 늘어요. 이게 아베노믹스의 힘이에요. 물론 아베가 나쁜 놈이죠. 저도 싫어해요. 정말 아베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이 한나라의 보수 정당의 수상이라는 자가 좀 뭔가 사육도 엄청 그죠 사학재단 그 비리로 그렇게 불명예했고 이번에 여러 통일교 관련돼 있는 그런 암묵적인 스캔들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꼭 통일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나라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경향이 보이거나 어쩌면 또 어느 쪽과 긴밀한 너무 지나친 관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옳은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이 비극적이긴 했지만 동정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정책은 상당히 올바랐단 말이에요. 뭐냐? 아베노믹스를 해서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엔화를 약세를 유도해서 일본 기업들 죄다 망가다가 요새 조금씩 살아나는 징후들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후진성들을 개혁해가지고 배당도 잘 주고 ROE 경영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ROE도 높은데 PBR도 이제 우리나라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는 사야죠.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하는 나라의 특성이 나왔잖아요, 벌써. 첫 번째, 배당도 좀 주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익 성장이 있고. 세 번째, 거기다 싸면 좋은데 엔화가 또 약세니까. 이런 면을 볼 때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국하고 미국이지만 그 밖에 하나 더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일본 증시를 한번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요 세 개 그러면 이제 투자, 요 나라별로 딱 투자 비중만 포트폴리오 한다는. 저는 일본은 진짜 가만 보고 있어요. 한 10% 이하? 예. 그다음 미국이 그러면 절반 이상이죠. 절반이. 한국 주식은 요새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40%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늘어난 거지. 저는 한 50% 갖고 있었는데, 그 연초 대비 하락률이 25%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물을 열심히 타도 25%더라고요. 힘듭니다. 정말, 그 2008년에는 달러 잡고 있어서 콧노래 부르며 다녔는데, 2020년에는 저도 주식 들고 있다가 물 타면서 버텼기 때문에, 2020년이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2020년 한 절반 정도는 힘듭니다. 힘드네요. 2020년에는 밤에 좀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열심히 저도 운동하고 있는 게 이 수영이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잡생각이 좀 사라지는 그게 있어서 그렇게 돼서 술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제 계좌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의 순서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의 질문을 좀 드리면 수익률은 투자 순서에 좌우된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박사님?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의 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자금, 시드머니죠, 종잣돈. 근데 이게 이제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쓴 거니까. 왜냐하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은 그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해서 제가 한수 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미국의 소매 판매가 막 줄고 그러면 달러로 갈아타는 거 이런 것들 딱딱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뭐냐면 작년에 좀 투자를 하다가 올해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물렸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또 빌린 돈도 갚아야 돼요. 이렇게 돼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종잣돈은 없는 걸로 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의 기간이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전략이에요. 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올바른 전략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건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니까. 그러나 덜 깨먹고 수익률도 괜찮은 전략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언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라는 거죠. 작년이야. 차트 이쁘고 단톡방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추천되는 종목 사면 적잖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고점이 나온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버블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몇 년은 암흑속을 헤쳐나가는 시기가 왔잖아요. 바닥이 언제냐? 그건 저는 올해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대세 상승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는 그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믿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의 전략에서 기대 수익은 높지만 위험한 전략이 있고 반대편에 뭐냐면 기대 수익은 이거보다 좀 덜할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이럴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위험하지만 고위험이 있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 뭐죠? TQQQ 사는 거잖아요. 80% 빠졌더만. 그러니까 이 전략이 오를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덧없이 빠진다라는 걸 알고 거기다 계속 죽으라고 물을 탈 수 있으면 저는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오르겠지.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을 할 수 있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 정말 심지궂은 일부를 제어하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이 이제 다 나온 거죠. 뭐냐 하면 손실은 적게 하면서 장기 성과는 좋은 전략으로 가자.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정말 생각보다 지름길 아니에요.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한 방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들은 안다. 그리고 젊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 전재산 한 종목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 하한가 한 10방 맞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세상에는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TQQQ, 고점에서 80%, 90% 빠지는 거랑 똑같은 일을 저도 겪었어요. 근데 그때 물 탈 수 있어요? 싼데? 이 회사 이익이 좋은데? 못 한다고요. 멘붕 그 자체인데 뭘 사요?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MDD라고 부르는데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한 10% 정도에서 막아주는 그런 전략들을 하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위는 열려 있잖아요. 그런 전략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올인하지 않는 전략들이다. 올인을 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이야기하면 한국 주식을 사라. 왜? 바닥을 칠 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올해처럼 덧없이 세상에 미국보다 더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지금 고금리, 우리보다 금리 훨씬 많이 올리는데 왜 우리가 더 빠져? 우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채찍의 끝에 있는 나라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을 들지 않고 주식을 한다? 이게 정말 위험하다. 멘붕한다. 보험은 미국 주식인가요? 미국 달러의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한테, 그러니까 정말 마상한 분들한테 추천하는 전략은 미국 국채, 단기채들이겠죠. 이런 거는 금리 4, 5% 주는 데다가 손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자도 따박따박 나오면서 환율 상승할 때마다 무조건 수익을 주니까. 근데 이걸 또 살라고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환율 고점 아니냐. 그죠? 환율이 고점이면 제일 좋은 건 한국 주식이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서 대박을 칠 능력이 있으면 작년에 고점에 잘 팔았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도 틀렸고. 저도 맨날 한 여름쯤 6월에 와가지고는 바닥 갔다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게 깨졌잖아요, 지금. 저만 해도 시장에서 바닥은 바닥권이다 정도가 저의 전망의 어떤 최대치지 지금이 바닥이에요. 소리는 저도 못한다고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돈이 생기는 대로 반반 사자. 한국 주식 절반 사고 미국 국채 절반 사자. 이걸 사는데 어떻게 산다? 100만 원이다. 50, 50.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달이 됐는데 9월에 이런 폭락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은 한 10% 빠졌을 거고 환율은 10% 올랐죠. 자, 그럼 어때요? 다음 달에도 내가 100만 원 투자할 건데 이번에는 45만 원은 미국 국채 사고 55만 원은 한국 주식 사서 한국 주식이 더 빠졌으니까. 예, 물 타는 거죠. 비중을 맞추고. 그래서 5대5로 계속 비중을 맞추는 거죠. 자, 이러다가 좀 익숙해져요. 그리고 드디어 바닥에 견뎌내는 힘이 생겼어.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계속 우리가 지금 물을 타고 있으니까 물을 타고 있는 중이니까 바닥에 시원하게 오를 때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 작가님이랑 저랑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주식을 거기다 넣읍시다. 왜? 이제 투자의 경험이 좀 생겼거든. 바닥을 내가 한번 잡아봤잖아. 이게 굉장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바닥 때 난 그때 주식을 샀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계좌 인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98년에 주식 샀던 사람으로서 물론 뭐 보증 샀던 거 대납도 하고 전세금 빼서 살고 있었지만 돈 생기는 대로 그때 뭐 펀드들이 있었어요. 장기증권저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어서 그걸 샀어요. 근데 그때 산 것들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시드머니가 됐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 전략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대 수익은 7% 정도 나와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코스피 수익률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화끈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미국 주식을 더 합시다. 이게 이제 투자 3분법. 투자를 3개로 하는 거예요. 자, 3분의 1은 어떻게?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국채. 3분의 1은 미국 주식. 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성과가 한 1% 이상 개선돼요. 연 1%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물 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 계산에 불과하지만 지난 한 40년을 반반 투자 전략으로 했다면 투자를 했다라면 이게 매년 100만 원씩 계산 편하게 매년 100만 원씩 넣었으면 이게 한 2억 8천 돼요, 지금. 엄청난 거죠, 이것도. 그러나 3분의 1씩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를 사서 물타기를 계속 해줬다. 이게 얼마가 되냐면 4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넣었으면 46억. 2천 넣었으면 계산도 안 되네. 이 전략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3분의 2가 주식이에요. 성과가 좋죠. 또 3분의 2가 뭐예요? 달러예요. 미국 국채랑 미국 주식이니까 달러잖아요. 안정성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하게 되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가 돼요. 물만 타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리자면 배판하는 거예요. 배판이 뭔지 알죠? 마틴게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6년 정도는 내가 대리 달기 전까지 신입사원이라고 칩시다. 한 6년 정도까지는 팍팍팍팍 기면서 연봉도 별로 안 높지만 한 5, 6년 지나서 대리 연봉 딱 될 때가 보통 제일 많이 연봉이 오르잖아요. 그때 불입하는 걸 100만 원씩 우리가 불입하던 걸 200씩 불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입하게 되면 이게 돈이 부는 게 갑자기 속도가 확 빨라지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때. 그러다가 과장됐어요. 400 불입할 수 있죠. 아니, 이제 대기업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400 불입. 그러다 부장됐어. 800 불입. 아니, 힘들겠지. 그렇지만 이런 희망의 회로를 우리가 한번 돌려보다 보면 상상을 하다 보면 내가 굳이 20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직장생활 20년, 30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할 때 사표를 낼 수 있어요. 그 원할 때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항상 그렇지만 경제 위기 때 올해 같은 해에 물 탄 사람에게
그 다음에 스노우볼이 구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좋으니까 경제 위기 다음 해가 시장이 나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과는 없어요, 거의. 네. 이런 점들을 믿고 이 전략을 쓰는데 이제 이 전략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뭐냐? 집은 어떡할 거냐를. 이런 경망한 웃음을 지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이제 30대 후반,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애도 생기고, 내 집 마련. 그리고 특히 그 애기들 학군을 그때 따지게 되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데 학군지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힘들죠. 제가 그럴 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전략이 탈무드 전략. 탈무드 전략. 네, 탈무드 전략이 뭐냐면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재산을 3개로 나누어 투자해라. 3개로. 네, 첫 번째가 뭐죠? 현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현금. 두 번째, 사업.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똘똘한 애가 사업 시작하면 거기다 투자 좀 분산해서 해라. 네. 세 번째가 뭐죠?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2000년 된 전략이에요. 네. 불페이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물론 유태인들은 부동산들을 못 사고 그래서 금융으로 천재들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 전략이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자, 똑같아요. 1. 한국 주식 사라. 사업. 두 번째 현금. 미국 국채. 그죠? 우리나라 원화는 현금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원화 현금은 쓰레기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위기 때 뭐 전혀 가치가 오르는 게 없어. 지금 달러만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곧 현금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3분의 1씩 분산해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자산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리츠를 사면 되죠. 예, 이거가 핵심이에요. 미국 리츠 지금 뭐 VNQ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다 배당 수익률 4%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집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도 되게 싸요. 자, 이걸 타이밍 잡아서 사겠다는 생각 좀 하지 말고 적립 투자. 적립식으로. 자, 적립 투자를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제 좀 자산 모은 사람 대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한 3억 모았다. 그죠? 아니, 우리 아크파에 썼던 투자 3분법으로 한 3억 모았는데 이제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집 살려면 한 3억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억 모았다. 뭐 보나마나 결혼 한 5, 6년 차 됐고 이제 곧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딱 됐어요. 그때 학군지를 딱 알아봤더니 집에서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마님이랑 저랑 뭐 버스든 지하철 교통도 좋은 곳을 딱 알아보니까 10매덕 하잖아요. 서울 기준. 제 고향 대구만 하더라도 수성구 아파트 보면 10억까지 간단 말이에요. 쉽게 사기 힘들고 여기다 또 투자를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철학이랑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집을 사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 지금 월세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월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몇만 원 주상복합도 월 300이면 죄송합니다. 떡을 쳐요.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0만 원짜리 그런 우리나라의 월세를 내는 곳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강남에 있는 굉장히 특 1급의 주상복합들이거나 대형 평수 아파트인데 그런 거 아닌 데를 찾으면 100만 원대도 숱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3억 정도의 자산에서 만약 연 7에서 6% 정도 되는 꾸준한 인컴 게인이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없이 우리는 월세로 바로 갈 수 있는 터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한 1억을 예를 들어서 VNQ 투자를 했는데 연간 4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온다. 배당 수익 그보다 사실 더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가정이죠. 또 채권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한 채권이 금리 4%짜니까 역시 또 거기서 400만 원 정도의 그럼 800만 원. 이거 두 개만 해도 800만 원이죠. 배당 재투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에서도 또 배당이 나오죠. 2% 정도. 이것만 해도 연 10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갖고 월세 플랜이 나오고 그 월세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월급으로 조금 더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또 우리는 뭐가 기대되죠? 만에 하나 집값이 상승하면 미국의 리츠가 날아가겠죠? 우리 작년에 날아가는 거 봤죠? 또 두 번째, 한국 주식시장 심하게 나빴다고 회복되는 시기 따블은 일도 아니죠? 미국 국채 올해 같은 해에는 단기채로 만약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30% 먹었죠? 죄송합니다. 수익이 났죠?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캐피탈 게인과 인컴이 다 나와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3억 그래봐야 경기도 전세도 힘들게 우리의 현실인데 3억 상당히 큰 돈인데도 전세 한번 들어가고 나면 무이자로 집주인한테 대출해주는 그 비용이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냐. 그 3억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배당으로 월세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그렇죠. 그 외에 시세가 오르는 걸로 내 자산 증식을 하면서 꿈꿔볼 수 있다. 또 월세가 그렇게 딱딱 나가는 걸 보면서 저축 의욕이 얼마나 불붙겠어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계속 물을 또 타주는 거죠.
그 자산 배분 전략들의 성과들을 가지고서 물을 타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구체에 들어가서 미국 이제 주식을 사신다고 했을 때 그 리츠라고 산다면 아까 VNQ VNQ. 네. 또 다른 게 뭐 한두 가지 있을까요? 예, 뭐 나쁘지 않은데 REM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는 REM 도 배당은 더 있고. 좋은데 가격이 좀 잘 안 오는 특성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추천해보고 싶은 게 MBB라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이게 금리가 6%예요. 네. 지금 금리 6%인데 달러죠. 만기가 30년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특판예금 가입하는 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받는 게 진짜 현금이잖아요. 그리고 6%야. 누구? 미국. 미국 모기지 채권. 네. 거기다가 만기가 또 3년짜리 특판도 아니고 네. 30년 특판이에요.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만 살 게 아니라 MBB 같은 거 조금 섞어 사도 괜찮죠. 이런 리치 상품은 잘 비교해서 하시면 되고 그럼 미국 국채라면 어떤 상품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 TLT 이런 건 못 사겠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저는 뭐 IF나 또 SHY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럼 남은 한국 주식은 아마 개별 종목 말씀하시는 게 개별 종목은 아닌가요? 푼돈. 그럼 재미삼아 제 이야기하잖아요. 뭐, LG생건, 삼성전자, 현대차, 우선주 이렇게 제가 3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이런 물리신 거 것 아시면 다 같은데. 물렸어요. 괴로워. 그래서 네.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한국 주식 먹으면? 아니, 코스피 200 TR, 어. TR, 토탈 리턴. 배당받은 거 재투자. 저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인컴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네. 책도 열심히 쓰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저는 인컴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인컴이 필요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TR이 좋거든요. TR이 뭐냐면 토탈 리턴 펀드라고 해서 배당을 재투자해 주는 펀드예요. 그래서 매력 있죠.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하면 된다. 지금 방금 전에 근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생활 또 하나 뭐라 얘기하셨죠?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는 좀 예, 아직 버티고 있는데 네, 버티고 그래도 있는. 힘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국민주 삼성전자 좀 어떻게 지금 현재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박사님? 4만 원대 가면 물 탈라고요. 지금 5만 원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5만 원이 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약간 있으신가 봐요. 굉장히 화가는 확신은 못하지만 아니, 주주 여러분, 저희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희 다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저 있습니다. 주주 주식. 여러분, 저도 주주입니다. 저도 주주입니다.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지만 자세를 바로 해야지. 오늘 얼마지? 네, 말씀해 주세요, 빨리. 참 그런 걸 또 주가를 확인하고 그러냐. 마음이 아프네. 네. 마상. 오늘 좀 올랐네요. 그래도 53,400원.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3만 원대 매매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제 평균 단가 보니까 36,000원이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저는 폭락할 때 좋아합니다. 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익이 지금보다 줄겠냐.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 있는데 이거 하나 믿고 하는 거죠. 그런 식에서 보면 물을 타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전번에 샀던 평단가가 36,000원이니까 벌써 2018년에 사고 2020년 두 번에 산 게 평단가 3만 원대니까 그때 이후 이제 꿈틀꿈틀 거의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 들고 있지는 않은데 3만 원대를 원하는 건 삼성전자 레벨업 됐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심하고. 4만 원대부터 사겠다. 4만 원대 사겠다가 4만 원대가 올 수 있다라는 어쨌든 부정적인 뭔가 전망이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클라이맥스가 나왔나는 잘 의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셀링 클라이맥스는 외국인이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네네네. 외국인이 진짜 하루에 몇백만 주씩 파는 날이 나왔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그때 미국의 엠모 증권이 그 옛날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는데 네. 삼성전자 하루에 100만 주 셀을 6번인가 7번 연속 내는 그 주문 받았던 기억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그런 거 네. 보면. 2000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IT 버블 붕괴될 때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엠모 운용 잊지 네. 않겠다. 한국을 정말 마지막으로 다 팔 것처럼 팔았는데 약간 뭐 부정적인 거 여쭤봤으면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쯤부터는 좀 잘 오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많이 왜냐하면 연말에 할리데이 쇼핑 시즌이 1년 장사 60%인데 네. 이거 완전 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게 지금과 저는 보이기 때문에 실업률을 오른다고 주장하는 건데 네. 소매 판매 쪽 데이터들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럴 때 삼전의 주력 핵심 이익 머신인 네. 반도체 쪽이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 충격은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안타깝게도 그런 건 있어서 그게 먼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책에 보면 세계적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노후의 암살자로 불리는 인플레로 인해 중장년층은 죽을 때까지 돈 걱정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덧붙였다라는 코멘트가 있던데
중장년층의 경제적 빈곤이 실제로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랑 그 빈곤에 시달린다면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그 개인들은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뭘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 빈곤을 좀 안 맞이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그게 굉장히 높은데 그 1위가 경제적 빈곤이더라고요. 네. 전체 노인 65세 이상 노인의 40% 정도가 빈곤선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중위 소득의 50% 이하. 10명 중 4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 네, 그만큼 못 살아요. 부자도 노인들한테 있는데 네. 가난한 분들도 노인들이 집중돼 있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하나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정보통신혁명이 벌어졌던 90년대 이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네. 세상이 전부 정보통신 쪽으로 갔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시장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잘 적응 못해서 그렇죠. 그때 잡을 잃어버린 다음에 좋은 직장을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는 좋은 직장으로 복귀를 못하면서 네. 생애에 걸친 근로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그 결과로 두 번째가 뭐냐면 네.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인식하고 국민연금을 잘 못 내시고 맞아. 예, 또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최저소득으로 거의 대부분 신고하시잖아요. 국민연금 그 타가는 금액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금 현재 이미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52만 원입니다. 월. 정말 낮은 거죠. 이 기초연금이 2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 대비 국민연금의 매력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게 돈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분들의 자산들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자, 이제 오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적깁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택연금 가입하세요. 네. 왜? 주택시장은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라. 근데 금리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에서 빠지려고 그러는데 금리는 되게 높죠. 네. 예, 주택연금 가입하면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는 거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고요.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령 금액도 엄청 높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노후 문제가 기초연금까지 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주택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빨리 주택연금 가입하십시오. 노령층들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근데 나 돈이 없어요, 박사님. 집도 없어요. 라는 분들한테는 오늘 우리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최대한 은퇴를 늦추는 수밖에 답이 없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이 큰 도움이 안 되는 데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전 소득, 이제 용돈 받는 거가 가능하면 좋은데 안 가능하죠.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저희 세대가 아마 부모님 용돈 드리는 마지막 세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는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였지만 과연 그렇게 지금 될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들들한테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 테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잘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게 대부분 부모님의 말씀이잖아요. 세대가 다르다. 근데 위에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의존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답은 그냥 예금만 주구장창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전략들 중에 마음에 드는 전략 한두 개라도 꾸준히 한번 매매가 어렵다면 증권사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 증권사 가시면 무조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좀 들어서 그렇지. 그럼 수수료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모든 그런 자산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제 지난 추석 때 이제 대구에 고향에 갔었는데 우리 저희 같은 이제 아버지께서 동향입니다.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 잡으시더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용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이체에 걸어놨는데 그거 좀 올려달라고 착한 아들이다. 올려드리고 왔어요. 착한 아들이다. 아니 아까 박사님 세대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아닌 분들도 있다. 같은 X세대? 아버지 행복하십니까? 전 뭐 취직하자마자 계속 효자시네요. 드렸기 때문에 장가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월 증시의 투자 포인트라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박사님 한 번만 딱 집어주신다면. 이 고용보고서. 9월달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 급등하면 만세 부르며 주식 살 겁니다. 그게 핵심. 네. 그건 정말 다음 주잖아요. 네.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투자 매매 타이밍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홍시호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